안녕하십니까. 나는 PM이다. 시즌2 제2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박수 치는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요. 지금 한동안 대표하고 김태용 소장 두 분께서 삼성전자에 같은 데 강의를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이제 오는 시간이 좀 교통 체증이 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답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뭐 다 바빠가지고 좀 건너뛰기도 했었는데 정말 저는 지금 3개월 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한편 죄송하고 한편 반갑고 그렇습니다. 혹시 제 얼굴이 지금 다른 달에 비해가지고 조금 얼굴이 뽀샤시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토크IT라는 회사에서 제공한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여기 오시면 굉장히 예쁜 PD님이 계세요. 그 PD님이 저희들이 너무 칙칙하다고 조명을 새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부터는 조금 얼굴이 좀 더 젊어 보이게 나왔으면 하는데 모르겠네요. 적게 나올지. 두 분 오셨어요? 언제 들어오실 건가요? 지금 들어오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기다릴 걸 그랬네요. 이거 너뚱이들이 지금 오셔가지고요.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이 방송이 또 이상해지네.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멋지네요. 오늘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예. 서천에서 지금 왔는데 마침 또 김태형 대표님도 3층에서 강의를 하시고 저는 두 분이 같은 코스 들어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는 1층에서 강의하고 둘이 뭐 만담하면서 강의할 일은 없고요. 그래요? 네, 어차피 다른 과정은 없는데 경쟁이란요. 살다 보니 이렇게 같이 강의가 있네요. 어쨌든 감이 제가 좀 제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 대신 먼저 오프닝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십시오. 네, 앉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몇 번 뵀어요. 네, 잘 기억을 못해요. 요즘에 치매 초기라서요. 자, 일단 고태영 대표님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네. 정말 바쁘신, 저보다 더 100배는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저희 방송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방송 출연 대가로 이따가 끝나고 치맥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방송 안내 홍보물에 간단하게 한 4-5줄 정도 대표님 소개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간단한 소개고 조금 세밀하고 정밀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일단 외모 포스도 좀 특이하시잖아요, 그죠? 예,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예, 지금 긴장해가지고. 아유, 진짜. 예. 패셔니스트. 예, 그래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먼저 스스로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네. 대표님은 저기를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아이디어 플리트라는 실험적인 대안 설계를 연구하기 위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노지에스 코리아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인프라 제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의 경영 고문과 사회 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예전에 저는 이런 스타트업 벤처라고 그러죠. 이 예. 벤처를 96년부터 해왔어요. 예, 그러면 연세가 예, 노코멘트 할까요? 예, 20년 동안. 대단. 예, 그리고 그냥 경영만 한 게 아니고 실제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실제 설계자로서 줄곧 지금까지 이렇게 머리 아프게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재밌어요. 예, 예. 시작은 IT로 시작을 했다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IT로 시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 아트 쪽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트 쪽 어느 쪽이요? 그림이요? 예. 서양화, 동양화. 뭐 그런 쪽은 아니고 약간 예. 그로테스크한 현대미술 같은 걸 좀 하고 싶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쪽하고 상관없는 그러네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법학이요? 예. 그 얘기 처음 듣는데. 예. 이야. 그래서 하다가 컴퓨터는 어려서부터 만지던 거라 예. 그냥 그걸 굳이 전공할 이유도 없었고 네. 그래서 쭉 그걸로 아르바이트하고 용돈벌이하고 뭐 이래저래 건사하고 살다가 96년부터 법인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뭐 이런저런 쇼핑몰, 뭐 웹진 같은 것들 친구들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뭐 좀 운이 좋아서 네. 이래저래 뭐 기업체들하고 거래하는 네. 회사도 해서 매출도 나름 이뤘고 그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다양한 IT 분야, 네, 콘텐츠하고 결합된 IT 분야 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음. 그러다가 역시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제 회사를 하면서도 외국계 회사에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그렇게 해서 이어진 인연이 저한테 평생의 멘토가 되시는 사이온엑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오셨던 네. 김성배 대표님으로부터 전략적 사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스트럭처링 관련된 것들을 일개 IT 엔지니어가 네. MBA에서나 배울 걸 라이브로 배웠습니다. 이야. 그래서 덕분에 워너브라더스에서 나중에 배급하게 됐던 거지만 초기에는 스트레스홀드 엔터테인먼트라는 예. 그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가 있었어요. 그 제작 회사 오너는 모탈 컴뱃이라는 컨텐츠를 소유하고 있는 게임 유명한 아닌가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이클 잭슨의 드릴러 뮤직비디오 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그때 제가 이제 사이온엑스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의 CIO 역할을 젊은 나이에 네.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꼬인 거죠. 저는. 꼬인 거예요? 풀린 게 아니고요? 예, 재미난 일을 많이 했지만 네. 재미난 일에 비해서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런 시작을 했던 옛날 뭐 하이텔, 캐텔 시절에 네. 소위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했던 멤버들은 다 성공들 하셨는데 그 뭐 현실적인 돈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이렇게 재미는 그렇게 크게 못 봤어요. 네. 하지만 성취 관점으로 보면 그분들보다 더 버라이어티하게 살았죠. 저희 그런 분들은 저희 초대 안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저희 방송에 나왔다는 것 예. 자체가 예. 그래서 뭐 나중에는 센가치히로 행방불명 제작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지브리 스튜디오하고 공동 제작한 DR 무비의 자회사인 DR 인터랙티브의 수석 프로듀서로서 도대체 몇 개의 직업을 그래서 어쩌다 보니 게임도 제작하게 되고 아, 그러다가 또 풍파도 몇 번 겪었죠. 퍼블리셔 잘못 만나서 예, 그래서 그런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낼 때 잠시 IT를 떠나려고 제조업을 했었는데 제조업을 하면서도 결국 IT를 하게 됐어요. 원래 친환경 낚시용품 같은 거 제작을 하다가 디자인하고 낚시. 예, 야. 그러다가 공정 그 최적화, 그다음에 스톡 캐스팅 같은 것들 해가지고 재고 예. 파악하고, 그러니까 공장 라인의 파트마다 라이프 사이클이 다 틀려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머신 데이터 가지고 수집해서 걔네들의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패터닝을 한 다음에 이제 파트 재고 부속들 이제 구매하는 그런 이제 타임라인 스케줄을 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방법론을 그 시점에 이제 그게 몇 경험- 년 전? 그게 2007년, 8년. 와, 엄청 빠르. 예. 엄청 빠르게 하셨네요. 예,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그 국내에서 스플랑크라는 솔루션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원래 하시던 분들 말고 일반인으로서 최초의 에반젤리스트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알테어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 빅데이터 관련된 쪽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발표할 내용 중에도 일부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두루두루 쌓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득음을 했다는 것처럼 뭔가 버뜩 이렇게 깨우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설계라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하게 됐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뭐 플래닝, 즉 기획이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기획과 디자인은 달라요.
우리가 보통 설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도안 개념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온 탓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무슨 아티스틱한 어떤 뭔가를 만드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이 PM 대표 주자시잖아요. 누가 인정하진 않지만 이쪽이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래요. 그쪽 분야에서도 사실은 그 PM이라는 것도 예.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방법론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구체화된 형태 시스템들은 전부 다 디자인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제 추상화를 하고 실체화를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보여지는 것만 하는 게 디자인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어느 순간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한번 정립을 해봐야겠다. 그러다가 이노지에스에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걸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후배 동생들한테 이제 회사는 다 맡기고 저는 이제 제 일을 하자고 아이디어 플린트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현재는 아이디어 플린트 자체는 그 실험적인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위한 회사로 만들어서 현재 1인 법인이고요. 어쩌다 보니 현재 SK텔레콤이 아니구나 SK 자체가 운영하는 그 창조센터 그 서울 캠퍼스의 시제품 제작소를 지금 맡아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운이 좋은 건지 자꾸 그런 일이 꼬여가지고 능력이 있으신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월간 디자인에서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나름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얼터네티브 디자인 즉 대안 설계에 대한 어떤 나름의 개요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고 제가 올해 11월 18일에 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DDP죠. DDP에서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 엔지니어 분들하고 디자이너 분들이 오는 그 월드 컨퍼런스에 한국 쪽 연사 중에 한 명으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주제는 얼터너티브 디자인이고요. 여기 보면은 에디칸이라는 분은 실제 DDP 설계하신 분이에요. 자하디 밑에서. 그리고 노이룬 작가님. 우리나라에서 그 건축학을 전공하셔가지고 구조 미술이나 이런 거 전문가시거든요. 저처럼 이런 지금 제가 설계 솔루션으로 쓰는 것들을 되게 잘 쓰시는 작가분이세요. 유명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엔지니어, 이 솔루션 쪽 엔지니어 분하고 그다음에 저 이렇게 연사들이 잡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11월 달에 동대문에서 엄청 만나도록 궁금한데요. 하겠습니다. 그 DDP 설계하신 분도 되게 매스컴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면에서 상당히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일단 뭐 대략 제 소개는 그 정도만 하고요.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사실 말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아까 서두에 제가 설계에 대한 그 개념을 다시 고민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설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IT 서비스를 만들면서 남들은 게임 개발을 할 때 저는 그 게임 플레이어들이 뛰노는 그 시스템 안에서의 액티비티, 유저 액티비티를 분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유저 액티비티를 가지고 어떻게 게임 요소로서 더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게이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시중에 알려져가지고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것들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로그들, 비정형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패터나이징하고 거기서 유저의 경험 지도, 유저 익스피리언스 매핑이에요. 유저의 사용자의 경험 지도를 만들고 그 경험 지도를 토대로 해서 사용성 패턴을 분석하고 그 패턴을 가지고 추론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다시 컨텐츠에 반영을 하고 이런 훈련을 자연스럽게 한 1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지금은 더 확대가 돼서 게임 쪽을 벗어나서 이제는 아카마이 같은 전 세계 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어하는 그 CDN 그 제어 솔루션처럼 그런 솔루션의 이제 넥스트 패러다임이라고 저희는 얘기하지만 그런 걸 하고 있는 이너지에서의 또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 7년 정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뭘 고민하게 되냐면 이제 다른 분들은 컨텐츠를 이제 만들고 뭐 컨텐츠로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저희는 실제 사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단절이 돼요. 답답하잖아요. 이쪽 시장은 되게 재미있는 게 대체제가 많아요. 단절이 생기면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 버려요. 기회 손실이거든요.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여가지고 도대체 사용자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 아이디어랑 컨셉을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있는 친구들이랑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도 게임을 만들고 있다가 게임을 다 사업을 접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그리고 이제는 이런 솔루션, 제어 솔루션 분야로 집중해서 온 게 벌써 한 5, 6년 됐고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나라에 그냥 PCT 정도가 아니라 현지 특허까지 저희가 다 비용을 내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솔루션 이름이 히드라라는 솔루션인데 아마 어느 정도 브랜딩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왜냐하면 아카마이라든가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회사들이 예전 패러다임으로 그 사용자들의 사용성 분석을 하고 설계를 했던 모델은 예전 패러다임이에요. 지금의 패러다임은 그 영속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 제어가 필요한 시점인데 예전에는 전체 인프라 관점에서 덩어리 제어했다 그러면 이제는 사용자의 정보, 그 고객의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아주 세분화된 그룹핑 단위로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설계를 하게 됐던 이유도 그 유저 액티비티 하고 저희 고객도 사용자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그 단절 없는 서비스에 대한 실제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운영하던 입장에서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벌써 한 5, 6년 왔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용성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설계라 하면 엔지니어링 디자인, 그 다음에 뭐 공학들, 그리고 요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디자인 띵킹이라는 비주얼 띵킹,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매핑, UX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파편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 아이덴티티가 정의가 되지 않은 지금 과도적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어떤 뭔가의 변화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방법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누구도 아이덴티티를 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통섭적 사고를 가능하게끔 한 존재에 태어날 때부터 저는 우스갯소리로 뭐 지금은 종교 활동은 안 하지만 이제 신앙 가진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 신이시여 저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소서. 저는 그래요. 이미 능력은 DNA에 다 담아서 줬는데 뭘 다시 달라고 그러나 이런 욕심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역량을 다 타고나 있어요. 다만 후천적으로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통섭적인 사람이 되느냐 덜 된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뿐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퇴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진짜 인간들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유형의 통섭적 대표적인 캐릭터잖아요. 이런 캐릭터들이 득실거렸어요. 근데 머리 두뇌 이제 의학적으로 뭐 두뇌 발달 정도는 학습량이나 이런 걸 보면은 현대 인류가 더 머리가 똑똑해요.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근데 왜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라고 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하드웨어와 환경,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한 부분만 포커싱하는 전문가들밖에 없을까? 그리고 이 시대는 왜 잡스가 말한 것처럼 왜 통섭적 사고 유형의 인간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런 어떤 경고를 이제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제 그것도 고민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건 산업혁명이 되면은 그동안 통섭적 사고 유형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경험 지식들이 과학이나 어떤 형태로 해서 실체화된 것들이 이제 산업이라는 형태로 트랜스퍼된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펼칠 수 있으니까 더 고도화돼야 되는데 산업과 문명과 이런 것들은 고도화됐는데 사람들은 첫 번째 산업혁명 19세기 말, 아니 18세기 말 19세기 말까지는 같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3차 산업혁명이 세계대전하고 맞물려요.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그런 전 세계에 부를 거머쥐고 있는 이런 자본들이 이 산업혁명으로 나온 어떤 부산물들을 전쟁 구수물자를 대기 위해서 뭔가 산업을 기존에 막 이렇게 온디맨드 방식으로 했던 것들을 매스 프로덕트 개념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숙련도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뭔가 좀 효과적인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방식이 시작됩니다. 현대적인 게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리소스는 역량도 향상시켜야 되고 그 수도 제한이 돼 있고 산출해야 되는 결과 요구사항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엘리먼터리 스쿨 시스템을 개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시스템의 시작은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쯤에 이제 초등학교 교육 시스템이 이제 변혁을 요즘 형태를 갖춘 형태로 변하게 되죠. 그 이유는 최소한 문맹 없이 기술 레퍼런스를 갖다가 숙지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 정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 레이버리 그러니까 노동 인력을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구조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술은 점점 더 발달하게 되고 더 프로세스도 단순화되고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은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룹들은 전문가들이 생겨나요. 장인 같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도구도 잘 다루게 되고 지식도 높아지고 학습량도 많아졌는데 내가 집중해야 될 요소만 점점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주변을 못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징 기법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역사적 상식에서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카테고리별로 포커싱하고 있는 그룹들과 전문가들을 어떤 커넥션 하고 예.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 PM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현대적 개념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겠네요. 예, 야,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 방식이 되는데 이게 장점은 효율은 극대화됐어요. 자본을 최소로 투여하고 그 결과는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됐는데 반대로 인간형은 퇴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카테고리 전문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엑스퍼트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래요. 세세하게 카테고리로 파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박사님처럼 이렇게 박사급에 준하는 분들은 많이 나오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타일의 통섭적 유형의 교수나 어떤 인간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긴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몇 세기 전에 철학자 이꼴 수학자 이꼴 화가이기도 그렇죠. 하면서 시인이기도 하면서 그런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전문가. 한번 제가 질문을 여쭤볼게요. 네네. 저는 프로그래머면서 CAD도 하고 디자인도 해요. 그래서 책도 쓰고 있고 뭐 경영도 하고 저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주변에 계신 분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놀랍게 봐요. 전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스스로가 한계 틀을 깨지 못하고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데 그 틀을 깨고 노력을 한 것뿐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보여드릴 이제 설계에 대한 요소들 부분부터 이제 왜 제가 그런 게 가능했는지 아까 앞부분에 설명드렸잖아요. 다양한 경험이 그런 가능성에 대한 퀘스천을 의문을 던졌고 네. 저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필드에 보면은 뭐 UX 전문가분들부터 다양한 분들의 전문가 영역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처럼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제 경험 지식 안에서 제가 학습한 대로 그걸 활용했을 뿐이고 어떤 것들은 어떤 개념이 잡힌 것들이 나왔을 때 아 내가 했던 방식은 이것과 유사해라고 해서 표준화된 것들이 이제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같은 것들 아니면은 익스피리언스 매핑 그다음에 컨티뉴이티 디자인 연속성 서비스 설계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특정 카테고리 비즈니스 필드에서만 따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빅데이터도 그렇고 IT 솔루션 개발할 때 서비스 할 때도 뭐 제품 설계할 때도 저는 다 동일했어요. 다 예, 방법론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한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편적인 방법론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고민하게 되는 이런 어떤 점에 이르게 되죠. 포인팅 더 개념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우리는 지금 변화기, 격변기에 놓여 있다. 항상 세상이 뭔가 변하고자 할 때는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분출들이 생겨나요. 그게 뭐 히피 문화부터 시작해서 오픈소스, 현재는 메이커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뭐 앞부분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은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가 이 시대가 어떤 상황에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뜻이거든요. 뒤에 있겠네요. 예.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 즉 월가의 자본혁명, 월가의 혁명이 몇 년 전에 있었을 때 그 상황을 목도하면서 저는 이제 깨우친 게 현재 자본주의, 자본 집약으로 이루어졌던 시스템은 임계치에 다다랐다. 뭔가 새로운 수정 자본주의 구조가 발생을 하거나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틀, 기업 자본 구조 내에서 생태계 일원이었던 인원들이 뛰쳐나오거나 혹은 내뱉어지거나 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오픈소스 무브먼트라든지 뭐 메이커 같은 형태로 현재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거고 그게 그냥 취미나 어떤 단순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대안 설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고민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분들이 실제 메이커 운동을 하고 뭔가를 했을 때 도입하는 그러니까 익숙한 방식을 적용하는 게 대부분 기업에 맞춰져 있는 어떤 시스템 방법론을 그냥 적용하고 있어요. 솔루션도. 근데 그 솔루션이나 방법이나 도구들은 다 그런 자본 규모화 돼 있는 기업에 맞춰져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케팅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좀 그분한테 죄송한데 좀 기가 막히긴 했어요. 저건 기업에서 가능한 일이지 소규모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스타트업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뜬구름 잡는 마케팅 얘기였거든요. 그걸 제가 단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강의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메소드가 그리고 대상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뭔가 이러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재가공을 하든지 개념을 재정립해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한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대안 설계를 구체화하게 된 계기였어요. 즉 우리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여지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닭 잡을 땐 닭 잡는 칼 써야죠. 그렇죠.
여기서 성공했던 방식이 네. 여기서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방식이 범용적인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소규모 그룹이나 개인 방식에 나름대로 가공해서 변환시켜서 쓰시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에반젤리스트하고 이렇게 교육하시는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맞춤형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감당하실 수 있는 관계 트랜잭션이 얼마나 되겠어요? 1년 내에 상대하실 수 있는 교육, 피교육생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방법론적인 것을 어떤 새로운 이들의 요구에 맞춰서 재가공 수정해가지고 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제 관점에서는 이제 전 설계 쪽이니까 그래서 설계에 대한 방식을 재가공을 해가지고 현재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한테 오픈소스처럼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고 같이 고민하는 이런 걸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아이디어 플린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런 일을 이제 어떤 오픈소스 무브먼트처럼 어떤 뭔가를 하려는 건 내년 1, 2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도 다시 리셋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SK텔레콤에 들어와 있는데 텔레콤이 하는 게 아니고 SK그룹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SK에서 하는 시제품 제작소에 요청이 왔을 때 오케이를 처음엔 안 했었어요. 안 하다가 한 이유가 거기는 실제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직접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잖아요. 자문을 제 피드백도 할 수 있고, 티치 앤드 티칭이라고 제가 사실 자문을 해주면서 제가 배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젠가 그제도 대학생 팀이 와서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주사기 네. 폐기하는 이제 매거진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이제 파기 이제 하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요. 다만 기구 최적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성에 대한 이런 고려가 경험이 없으니까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되는 요소들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한 디자인이라는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10년이나 더 된 노트를 가지고 들고 와서 본인들 얘기로 강의를 하는 교수님 밑에서 그냥 구태연한 방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식의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주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냥 연신 고맙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저도 나름 뿌듯함도 느꼈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그 친구들한테 자,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라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화두를 던졌을 때 대화를 하면서 어떤 정보 전달자 역할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는, 코워킹하는 에코죠, 일종의. 그러니까 멘토하고 멘티가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내년 상반기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갈 생각이고요. 스타트업 문화가 대기업의 이제 소규모 그룹 랜덤 그룹 단위로 이렇게 시스템에 흡수되는 것처럼 대한 디자인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어떤 프로세스 개념으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조직 나눠서 이렇게 적용됐던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시류에 안 맞다는 걸 기업도 어느 순간에는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하는 어떤 형태는 누군가들은 다른 이름으로 뭔가 계속 개선하는 이게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순간, 그리고 기업이 그걸 필요로 하는 순간 또다시 기업에 흡수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또 재구성되고 그러다가 그 새 것이라는 그 개념은 어느 순간 되면 또 낡은 게 되겠죠.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냥. 다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대안 설계라는 용어로는 대안 설계지만 이 대안이라는 것 자체가 뭐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설계가 될 수도 있고 뭐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이 대안적인 방법들은 어떤 변화의 시기에 과도 과정에서 항상 존재해 왔고 그것들은 그 변화의 브릿지 역할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역사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관찰을 하고 다시 고찰을 하고 나름의 어떤 이론으로 정립을 하고 어떻게 와 닿는 게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왜 현재 교육 체계가 산업혁명 때의 네네. 그 체계의 교육이 100년 동안 유지되는 거여서 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예. 이게 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고 아울러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설계라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치의 모델을 예.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상당히 많이 와 닿습니다. 우리 PM 쪽에서는 그쪽을 우리는 체인지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딱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 정확하게 찝으신 부분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실제 사례를 제가 실제 하고 있는 음. 것들과 했던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원래 제가 대안 설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실체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카테고리로 선택했던 게 눈에 보이는 거, 이제 제품 쪽이었어요. 아, 네네네. 네,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제품 설계에 의뢰를 받았어요. 첫 번째가 이게 마사지기였어요. 후두부. 원래는 브레오라는 제품 같은 식으로 눈 네. 마사지기가 아, 작년에 인기였었잖아요. 올해 초까지. 네. 그 제품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가 받았어요. 근데 뭐 지인이 부탁을 하고 제가 그럴 역량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뭐 급조해서 캐드 툴도 배우고 이야. 예, 이게 제가 한 달 배워서 만든 거였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캐드 툴을 배우는 거는 금방 배워요. 어느 정도 이렇게 IT 좀 경험. 자기가 어떤 경험치만 잘 살릴 수 있으면 툴을 배우는 거는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툴을 잘 다루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내가 지금 네.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추상화하는가. 이 추상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추상화 훈련은 저는 평생 했잖아요. 소프트웨어 로직으로. 아, 네. 단지 그거를 대상을 바꿔보면은 이제 스위칭 해보면 저는 그거를 이제 제품으로 한 아, 거고 네네. 서비스로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트레이닝만 거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고,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원래 일자목이나 거북목 같은 경우 생길 때 이거를 완치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구적으로 이완을 해줄 수 있을 뿐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눈 마사지기가 왔을 때 이 눈이 이게 지압하는 부위들이 되게 의학적 지식이 없이 그러니까요.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요? 관자놀이 아. 특정 부위를 누르면 녹내장 유발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음. 안구진탕증 유발도 되고요. 그래서 진짜 의료용은 눈 주변으로만 이렇게 압박을 하게 돼 있고 눈을 직접 압박하진 않아요. 물론 자기들도 이렇게 사용성 설명을 할 때 그거 뭐 안구 관련된 수술하고 뭐 2주나 4주 이내는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뭐 동양적으로 혈자리, 서양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근육들과 신경이 맞닿는 부분들, 뭐 두개골이 이렇게 금가서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접합점들. 이게 사실은 신경이 되게 예민한 데들이거든요. 이거 잘못 누르면 안구진탕증이거나 녹내장 유발을 하는데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저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의료용품에 준하는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어떤 저런 검증할 수 없는 어떤 뭘 가지고 저렇게 했을까 하다가 그쪽은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 트레이너와 정형외과 의사분들 뭐 이런 식으로 다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일이지만 뭔가를 할 때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패턴, 경험, 예. 패턴. 자, 여기서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 매핑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시술자 입장에서는 가운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후두골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전형적인 마사지 트레이닝 방법이에요. 손을 깊게 밑에서 집어넣고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숙련이 돼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적절한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약해서. 그래서 보통 아틀라스라고 하는 1번 경추하고 후두골 사이에요. 여기가 대부분 신경이 많이 놀리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 6개월 정도 해부학이나 이런 거 또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분들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검증을 받고 그래서 그 손동작 모양을 기구적으로 표현하는 게 관건이겠구나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표현한 게 이제 좌측에 우측에 보시는 상하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온전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최소한 제가 어떤 설계를 한다는 것은 시술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 패턴, 동작을 기계적으로 치환하는 것. 자, 그랬을 때 시술자 입장에서의 어떤 필링,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어떨 때 시술자가 내가 좀 안전하게 짚어서 이완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들. 반대로 피시술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 때는 되게 불쾌해요. 어떻게 했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고 이런 게 경험 지도거든요. 감정 상태를 단계별로 나열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경험치를 갖다가 기술하고 또 각 프로세스를 쪼개요.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용자에 대한 경험 지도라는 거예요.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기계적으로 치환되는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 게 설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안마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됐던 거고요. 여기 간단한 예를 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의자를 만들 때는 어떤 공학적인 요소 고려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덩어리로 만든 형태를 위상 최적화라는 기술을 씁니다. 이거 엔지니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공학적인 이런 수식이나 이런 거 함수 몰라도 그냥 솔루션 자체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보이는 순서대로 위에서 밑에 이제 변이 해석한 것들 형태를 살을 잡아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신경 써요.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링만 신경 써요. 근데 만약에 디자이너가 엔지니어적인 요소를 고민하면 기업 구조에서는 엔지니어 파트에서 당신이 왜 그렇죠. 보통 그렇게 예. TF로 해서 그렇죠. 기구 설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너인 제 입장에서는요. 이 제품이 심각한 하중 이슈가 발생을 해서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요. 전량 리콜이에요. 폐기예요. 저는 그냥 한순간에 그렇죠. 망하는 거죠. 직원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너무 영역을 갈아놓고 해버리면 사실 디자이너가 자기 디자인한 제품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어떤 검증 프로세스를 가지고 체크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자기 디자인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그런 어떤 위험 요소를 시뮬레이션에서 분석해낼 수 있다면 그래서 엔지니어링 쪽과 좀 더 현실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칭할 수 있는 거죠. 이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럼 이제 제품 설계할 때 이제 펑셔널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대로 그걸 이해하고 있는 한 사람이더라도 통섭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제대로 네. 이게 접근해야 하나의 관점만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관점을 주된 관점을 유지를 하되 여러 관점으로 디자이너가 됐건 엔지니어가 됐건 기획을 하는 사람이 됐건 누가 됐든 네. 골고루 다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프로세스들이 소규모 조직으로 올수록 더 많이 필요해져요. 특히 메이커스 형태는 매스 프로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온디맨드 방식이거든요. 주문 생산 방식.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다각적인 고려 요소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자전거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선수한테 의뢰받아가지고 설계를 이제 시뮬레이션 의뢰받은 거였거든요. 보통 이제 헤드가 이게 크랙이 잘 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알곤 용접을 할 때 연봉 1억 몇 억 하시는 그런 알곤 용접 전문가가 스페셜리스트가 수tem을 해야 돼요. 이걸 기계로도 하지만 고가의 자전거 프레임은 몇백만 원, 천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 구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도 경량화되고 있고 강성도 물성 자체가 이제 소재가 계속 경량화되고 더 튼튼하게 바뀌고 있는데 고전적인 방식으로 설계라면은 무게는 못 줄이잖아요. 스피드가 관건인데 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D 프린터 중에서도 메탈 프린터 같은 것들은요, 이런 위상 최적화 기술을 써가지고 뭐 브라켓이라든가 뭐 산발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살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도 유지는 똑같이 하되 거의 그 물성 고유 진동 주파수라는 게 있어서 걔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 주파수에서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살은 엄청나게 빼고 경량화를 하는 거예요. 실제 보잉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방식들이 이제는 하이엔드 쪽이 아니라 기업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일반 사용자 레벨까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그런 예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걸 제품 쪽에서는 제가 아까 그 사용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경험적인 것을 기구적으로 치환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도구적으로는 그런 최적화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도 되게 모험적인 것들거든요. 사실은 디자인 입장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것들. 아까 전 페이지에서 그 동그랗게 생긴 그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전기 그릴이고요. 작년에 시제품 나왔던 건데 얘는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열 전달이 잘 안 돼요. 골고루. 그래서 그 세라믹 구조로 되어 있던 것들을 그 열 전도율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로 재질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열을 받은 인접 부위에 있는 것들이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으로 인접되어 있는 파트가 변형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예. 이거 뭐 옵셔널하게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이 자리에서? 네. 상관없죠. 네. 그런가요? 전 세계에는 유명한 이제 기업용 솔루션 중에 CAD, 이제 컴퓨터 에디드 엔지니어링, CAD하고 네. CAD하고 CAE가 있어요. 보통 카티아라든가 NXUG라든가 뭐 지메스 솔루션들, 뭐 솔리드웍스,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뭐 인벤터 같은 솔루션들은 이제 CAD류예요. 네. 거기 이제 엔지니어링 요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다루는 솔루션들은 알테어라는 회사예요. 알테어라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해석 쪽 최고 회사예요. 심지어는 가장 유명한 다소라든가 지메스도 해석할 때는 알테어 거를 써요. 경쟁사인데. 그래서 자동차, 항공, 우주공학이나 이런 선박 같은 거 시뮬레이션 할 때 알테어의 해석 솔루션이 하이퍼웍스나 이런 걸 쓰는데 그 요소 중에 옵티스트럭이라는 위상 최적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을 이제 조금 더 낮은 레벨로 내려서 일반 디자이너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패키지가 솔리드 싱킹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인스파이어라는 제품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결과물을 냅니다. 야, 세상엔 참 다양하네요. 네. 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서비스 관점으로 와서 이제 대안 설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실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제가 오픈소스 운동처럼 실제 이런 설계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 같은 거를 저는 무상으로 그냥 다 오픈을 해요.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해요. 그래서 실제 교통안전 연구실인가요? 거기가 도로교통안전연구원 연구실이죠. 거기에 있는 연구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안들을 제가 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딜로이트 컨설팅하고 뭔가를 하던 시절에 이제 그 BC카드사하고 이제 뭘 좀 해보려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BC카드는 자체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뭐 수익화되는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는 이게 주체가 돼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조직은.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초기에 제안 드렸던 게 그럼 BC카드를 도로공사는 자체적인 백본망을 가지고 있고요. 광내는 톨게이트마다 다 전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 우리나라는 톨게이트 바깥을 벗어나면요 그 유동인구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시나리오에 나온 것처럼 영덕 있는데 어떤 해수욕장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경에
예, 포항이나 뭐 울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 톨게이트 나간 인원은 파악이 되는데 도대체 어느 지역에 분포가 그렇죠.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쪽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뭐 재난 사고, 예를 들면 해일, 지진. 자, 그럼 비상 사태가 되잖아요. 일단 거기에 있는 실거주 인구 플러스 유입된 인구 네, 그렇죠. 해놓고 이제 포스 시스템들이 보통 GS나 롯데 계열의 이런 편의점들이나 어떤 대규모 마트들이 이 포스로 다 연결이 네. 돼 있어요. 그리고 MDM이라는 중간 미들웨어로 이제 묶여가지고 데이터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인구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에요. 왜냐면 카드는 자기 아이덴티티랑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 파악이 되고 또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하니까 식수, 먹을거리들, 생필품들에 대한 재고량부터 이런 게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 운송 차량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현황 파악이 돼요. 도로공사니까. 재난 지역에서 뭐 도로가 유실됐거나 그럼 우회를 해가지고 유입할 수 있고 기동을 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형을 써가지고 지역별로 도로공사가 그 위는 이제 국토부거든요. 도안전부고 연계해서 국가적 재난 사항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모형을 수립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설계를 할 때 제가 고려하는 요소는 사용자의 액티비티를 분석한 거죠. 처음엔 그래서 톨게이트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태깅하고 파악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카드였고 그 다음에 인프라는 어떤 레이어를 사용할까? 도로공사를 그래서 사용했던 거고요. 거기에 각 물류회사들의 포스, 단말에 MDM하고 결합을 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빅데이터적 관점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레이어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의 어떤 관계 모형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로서의 어떤 설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기법이고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요거를 관리하는 형태 모델로 하면은 프로젝트 매니징 기법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런 것들이 예. 실제 협조가 됐나요? 도로공사하고 예, 지금 디테일 하고 포스하고, 있어요. 협조 체계가 잘 안 잡혔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전달해 듣기로는 네네. 연구실 그 안전연구실 옆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직접 서비스하는 건데 이게 디도스 공격을 발생을 할 때요. 디도스 공격은 사실 뭐 인스타그램 예를 들면 여기 오리진 서버가 있어요. 이 오리진 서버가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걔를 갖다가 클로닝하고 있는 엣지 서버가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얘는 엣지 서버는 일종의 프락시, 서버인 척하는 전달자 역할도 하고요. 말 그대로 오리진 서비스에 변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엣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엣지 서버라고 하는데 이 엣지 서버를 공격을 하게 돼요. 공격자들이. 근데 기존의 방식대로 방어를 하게 되면 저 타겟되는 엣지 서버가 공격받는 그 대역폭 내에서는요, 회선 대역폭 내에서 모든 방어할 수 있는 엣지 서버 물량을 다 때려박아요. 그 트래픽 밴드위드스만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엄청난 큰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나중에 후 정산하는 비용을 감당을 못해요. 예를 들면 KT가 공격을 받았어요. KT가 자체 그거를 DNS 엣지들을 쓰고 뭐 이러면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 계약된 어떤 회사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아카마이거든요. 아카마이 같은 서비스는 되게 효율적이고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역시 패러다임이 좀 이전 방식이라는 거죠. 지금은 서비스도 다 마이크로 단위로 돼 있고 1인 서비스부터 소규모 서비스, 인스타그램조차도 처음에 3명이 시작하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그리고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클라우드화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서비스는 연속성을 좀 갖고 싶어요. 서버가 한번 내려가면 쿨다운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고객들은 대안을 항상 찾아서 떠나게 돼 있거든요. 아쉬운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이런 리스크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속성 설계에 대한 걸 또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냐면
아카마이식으로 하는 게 정답인데 그건 너무 고비용을 발생시키니 요즘 이제 변화하는 시대 트렌드에 맞춘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고효율 저비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그룹을 그룹핑을 하게 되고 각 사용자마다 멀티 커넥션 세션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접속한 세션을 사용자 경로 정보, 사용자 정보를 갖고 경로 정보를 저희가 뿌려줘요. 뿌려주면 만약에 그 사용자 악의적 사용자라 그러면 그 사용자가 속한 그룹만 차단해 버려요. 그리고 그 그룹이 예를 들면 30명이 돼 있으면 30명을 3명씩 10그룹으로 다시 쪼개요. 그래서 다시 부여해 준 어떤 그룹에서 3명씩이잖아요, 이제. 3명씩 있는 그룹에서 레드가 떴어요, 경고가. 또 거길 셋 중에 한 명이 공격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셋을 다시 분할을 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사용자가 공격자인지 탐지가 되죠. 아카마이나 클라우드 플레어나 기타 이런 솔루션들도 서비스도 공격자 탐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완전히 하드 코딩하는 수준의 완전히 로우 레벨의 그 프로파일링을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저희가 이제 특허도 내고 이제 이래저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 솔루션은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시간이네요. 예. 이게 지금 우측에 보이는 형태가 바로 탐침하는 방식이에요. 매트릭 방식이라고 해서 소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하려면 사용자 경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처음에 이런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도입이 필요했었는데 예전에 에이전트 방식은 다 액티브엑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스크립트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게 됐어요. 물론 여기에는 좀 더 많은 기술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설명드리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바로 저는 그 사용자 경로 데이터가 상당히 큰 DB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DB를 다루는 것은 그 비정형 로그 데이터들을 다루는 뭐 오픈소스하고 그다음에 꽤 유명한 국내 비정형 데이터 처리하는 회사의 솔루션을 개발 단계부터 같이 저희가 쓰면서 그쪽 회사의 그 엔진 안정성을 저희가 피드백을 해주고 저희는 그 엔진을 쓰면서 저희도 같이 성장하고 베타 테스트. 예, 이게 바로 협력적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의 자리니까 네. 이 관점에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일단 대안 설계라는 거는 1인 혹은 소규모로 되어 있는 스튜디오 같은 형태의 그룹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대기업도 각 파트에 지금 스타트업 시스템처럼 도입을 하겠지만 현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소규모 그룹들한테 이런 걸 대안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냥 리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개념이나 방법론을 이분들한테 맞춰서 재가공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대안 디자인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원래 있는 건데 방법 대상을 다시 재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린 스타트업 같은 거 이제 개념 확장에도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데 보통 린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건 에자일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제품 제작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게 보통 이만한 덩어리의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요만한 걸 하나 만들거든요. 이게 린이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이걸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얘도 가치 있게 팔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치 있게 팔 수 없는데 이걸 만든다고 해서 팔린다고 보장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 만들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방법적으로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구성원이 3명인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은 뻔하거든요. 그 역량을 가진 인원들이 그 역량의 70%, 80%를 본체를 만들기 위해서 소진을 하면 본체를 만들고 남은 여력 20, 30%를 가지고 이 린한, 이 작은 개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점점 성장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이 자체도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즈블. 예, 이게 바로 방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유저블이에요.
reusable. 그래서 앞에 개념에 보면 여기 continuity design에 그게 나오는데 reuse와 transfer, dispose, 그다음에 dispose, design, capture, manage, preserve라는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유기적인 반복된 것들이 서비스 개념으로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서비스 API를 이용해서 커넥션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다른 서비스들과 끊임없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연속성과 영속성을 같이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고려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리유즈, 재생산, 재사용.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린 개념으로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방법이 아닌 조금 더 현실적인 포커싱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제가 직원 영입보다는 1인 혹은 그룹 간의 협력적 개인들의 이전 어떤 에코 환경을 좀 활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원을 뽑아서 디자인을 맡기고 설계를 맡기고 뭘 해요. 그럼 직원들은 보는 게 점에 있는 요 하나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을 한 명 고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뭐 월급 200만 원을 지불한다 그러면 부가적으로 들어간 돈까지는 얼추 300이 돼요. 근데 그 300이면 이 당장의 작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직원한테 300을 6개월 동안 준다 그러면요 벌써 1800이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1인 창업가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 옛날에는 프리랜서였고 지금은 이제 1인 창업가이신 전문가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한테 정당한 페이를 드리고 이거 직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적게 하고도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나 조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조정 능력이에요. 내가 프로젝트 오너로서 홀더로서 그러한 협력적 개인들과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조직 내에 나만 바라보고 있는 구성원들을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대등한 개체,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하모나이징. 방법. 그렇죠. 바로 그것들이 대한설계 관점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1인이나 소규모 그룹의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의사결정은 간단해야 돼요. 특히 이런 조직일수록. 여기 기법이고 방법이고 솔루션 백날 넣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메모하고 뭐 텍스트로 많이 남기시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나중에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도식화. 이걸 하기 위한 게 디자인 띵킹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비주얼 띵킹도 그렇고. 그거는 뭐 특히 배워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자기의 생각을 어떤 도안 형태로 직관적으로 예,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걸 훈련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심득해야지 누가 어떤 암묵지를 알려준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떻게 그려내고 하는지를 가르쳐봐야 백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비주얼 띵킹이나 디자인 띵킹 관련된 서적들을 별로 신뢰를 안 해요. 내 방법은 내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how to think.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그거예요. 대학에서 뭘 배우냐라고 그러면 저 딱 한마디 얘기해요. how to think. 난 사고하는 법을 배웠다. 죽은 학문의 활자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고하는 법을 배운 게 가장 큰 무기라는 거죠. 사고를 할 줄 알아야 설계도 하고 관리도 되고. 그렇죠. 예. 자, 저희가 시간이 좀 돼서 이제 마무리를 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이 정도면 간단한 소개는 다 된 것 같고요. 어렵습니다. 예, 이게 어떤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예. 아니고 약간 복합장르적인 얘기라서 이게 통섭적인 통섭. 사고와 예. 어떤 액티비티 데이터와 패턴과 그리고 다양한 통섭하고 융합은 다른가요? 융합은 다른 개체들, 합치는 다른 오브젝트들이 합쳐지는 거고요. 인티그레이션 콜라보라는 쪽에. 거고. 예, 그렇죠. 인티그레이션에 가깝고요. 통섭은 통섭은 독립적 자인 개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나라는 주체들이 아, 자기- 혼자서 여러 가지를 네. 다. 예. 음.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알고 그걸 어떻게 추상화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논리 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것들은 방법론들이고 단지 그 방법론들이 현재 존재하는 건 다 기업 대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두 분처럼 하시는 분들이 일 개인이나 작은 그룹들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리빌딩을 하고 설계도 그렇고. 한 20% 이해됐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더 듣고 싶은데 네. 아, 너무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쉽고요. 오늘 무슨 철학 강의를 좀 들은 듯한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예,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어려웠는데 흥미는 생겼어요. 아, 네. 이거를 조금 더 나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이제 니즈는 생겼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게 좀 생겨서 이 대안 디자인을 자기가 하는 일에 통섭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방향을 혹시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예, 예. 저도 그 방금 얘기한 기업 관점을 개인 관점으로 하는 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이제 매시브가 아니라 마이크로 퍼스널 네, 네.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방송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고요. 그 네. 좋은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오늘 네. 그 뭐라 그러죠? 어찌 보면 제가 느낀 바로는 왜 스티브 잡스도 이런 통섭적인 인물이었잖아요. 이게 분야를 넘나들면서 필요하면 파고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구체화해 나갔는데 또 이 중요한 얘기가 그 사고하는 법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 안에 DNA에 모든 게 있다라는 게 상당히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나PM 28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